올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요새 이 백신으로 많이 논란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K방역 성공적이라고 했는데 정부가 잘한 것 같지가 않고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잘 지켜서 이룬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지킴으로 이게 빨리 무사히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역사를 좀 보면은 이 군약 신강 때 다시 얘기해서 지도자가 신통치 않고 그런 시기에는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주 그냥 어려워지면은 국민들이 그냥 이 앞장서서 그걸 개척해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뭐 가까이 보면 3.1 운동도 그랬고 그 다음에 IMF 금모으기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가지고 위기를 잘 헤쳐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모신 연사는 금융위원장 마치시고 한 10년에 걸쳐서 세계 주로 이제 그 중국, 만주 뭐 이런 쪽에 5만 킬로의 현장 답사를 통해서 민족의 통사를 책으로 완성해내신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 민족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그 특성을 발휘해서 미래를 개척해 갈 것인가 하는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석동입니다. 뭐 내용을 다 소개해버려갖고 좀 조금 보충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화면이 좀 작아졌는데요. 굉장한 사진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화면은 몽골 대초원입니다. 이제 왜 보여드렸는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오늘 제가 크게 여러분들께 세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과거에 대한 건데 이 과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미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과거는 여러분들이 만드신 바로 대한민국 근세 경제사입니다. 여러분들 작품이죠. 두 번째는 이와 관련된 2500년 동안 있었던 유라시아 대초원의 역사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유라시아 대초원의 역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한민족의 고대 역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 그들의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역사를 소개해 드리고 그러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 건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 경제사입니다. 여러분 1960년부터 지금까지요. 세계 경제는 8배 남짓 성장했어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4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나라를 건설을 했습니다. 보실까요? 여기가 바로 대전 시내예요. 1953년의 사진입니다. 잿더미죠. 우리는 6.25 동란으로 인해서 전 국토가 폐허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굉장히 알아보기 쉽잖아요. 우리 나라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냥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 폐허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뤘냐 그러면 자, 실질 GDP가 6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실감이 안 가시죠? 명목으로 해볼게요. 명목 GDP가 120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인당 GNI가 60불대에서 33,000불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보실까요? 자, 1960년에 우리 GNI 79불, 96년에 10,000불을 돌파합니다.
2007년에 2만 부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이제 3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10번째로 큰 나라를 바로 여러분들이 일궈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기적이 맞을까요? 1500년대 이후 중상주의 시대 이후에 국가가 경제적인 힘을 키우던 시대 이후에 굉장한 경제권을 이룬 나라가 5개나 있었어요. 먼저 스페인,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미국, 일본, 이 정도입니다. 단시간 내에 굉장히 큰 경제권을 이룬 나라예요. 이 나라들이 당시에 세계가 평균적으로 성장한 것과 이 나라가 이룬 경제 성과를 비교를 해보면 심플합니다. 스페인은 1.3배가 증가할 때 1.6배, 네덜란드는 1.5배 세계가 증가할 때 5.6배, 영국은 세계가 3배 증가할 때 9배 남짓, 미국은 세계가 4배 증가할 때 9배, 일본은 세계가 5배 증가할 때 14배. 이렇게 가서 굉장한 경제권을 일궈냈다고요. 한 나라만 더 소개해 드릴까요? 이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세계가 8배 정도, 이 나라는 40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컬어서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한 것은 이미 대한민국 역사의 기록으로 영원히 남을 거고 세계 경제 역사상에 영원히 남을 겁니다. 자, 세계 지도입니다. 미국 20조 달러 생산하죠. 여기 중국 그 절반 조금 넘습니다. 일본은 또 그 절반 조금 안 돼요. 여기 보세요. 대한민국 보세요. 캐나다, 러시아, 호주, 스페인, 멕시코를 다 제쳤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나라를 바로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들이 일구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가 뭐라고 그러냐고는 기적이라고 일컫습니다. 세계 10대 수출 국가입니다. 제가 연도 10년 단위로 그려봤어요.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 표의 특징이 뭐예요? 안 바뀌어요. 세계 10대 수출 국가는요. 순서는 조금씩 바꿔도 컴포넌트는 안 바뀝니다. 딱 3번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1960년에 일본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2000년에 중국이 들어가고 2008년에 대한민국이 들어갔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대한민국 독특한 나라입니다. 세계 6번째 수출국가로 이제는 등장을 했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맨주먹으로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대 경제사입니다.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스마트폰 2위, 자동차 7위, 선박 1위, 디스플레이 1위, 철강 5위. 뭐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또 세계 한류라는 것이 등장했죠. 한국 사람 진짜 대단하죠. 보세요. K자 붙이면 다 됩니다. K-팝, K-드라마, 그 다음에 K-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K-뷰티, K-푸드, K-라이프스타일. 이거 전부 누가 만든 거예요? 한국인, 한민족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K 붙이면은 정부가 아니라 한국인이 한 겁니다. K 붙은 거는 다 그런 거예요. K방역도 마찬가지, 아까 소개해서 마찬가지죠. 자, K스포츠 보실까요? 역대 하계 동계올림픽 우리는 5위에서 10위 사이에 항상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 때는 한 10몇 위 이렇게 추정하고 가죠. 올 때는 안 합니다. 이 기적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제가 그 궁금해서 좀 제가 공부를 했죠. 우리 GDP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GDP는 무엇인가 하면 구성 내용이 인력, 기술, 자본입니다. 그게 훌륭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 GDP를 보자고요. 자, 인력 보자고요. 한국 사람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죠. 평균 IQ 107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데는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 도시 정도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좋아요. 이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공부 많이 합니다. GDP 대비 공교육비 세계 1위 대한민국입니다. 이 공교육비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때려붓고 오신 사교육비 다 뺀 겁니다. 엄청나게 때려붓죠. 유학생 13만 명.
인구 대비로는 우리 대한민국 때문에 그래프를 못 그려요. 중국, 인도 다음으로 우리가 유학생이 많습니다. 대학 진학률 세계 1위.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 이 기록 안 깨집니다. 깨질 수가 없어요. 자, 뭐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런데 또 일을 많이 해요. OECD 평균 근로시간 1700시간 됩니다. 대한민국 몇 시간 줄 아세요? 2200시간 일합니다. 1990년대는 우리 몇 시간 일한 줄 아세요? 3000시간 일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라고요.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일을 많이 한다고요. 무시무시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이보그라는 별명을 얻었잖아요. 중동에서. 기술. 우리 아무것도 기술이 없었잖아요. 오늘날의 기술 어때요? 제가 아까 앞에 계신 회장님 잠깐 말씀 들어보니까 야 역시 우리 기술이 진짜 굉장하나 보다. 자 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폐허 속에서 일으켰지만 GDP 대비 R&D 투자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R&D 투자 절대 규모 전 세계 여섯 번째로 많이 때려 붓습니다. 운명을 걸고 때려 붓습니다. 굉장한 사나이들이죠. 사나이뿐만 아니라 굉장한 사람들이죠. 자 마지막으로 자본. 우리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써요? 돈이 없어서 손가락 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라의 문을 열었습니다. 외자를 들어오게 하고 마음대로 나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 LTK 이것이 우리 오늘날을 만들었는데 기적을 설명하기 조금 미흡해요. 왜 미흡할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더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스트래티지 전략입니다. 우리 뭐 했습니까? 우리 전략이 뭐였어요? 승부처를 정했죠. 어디서 승부하기로 했어요? 이 한반도에서? 아니죠. 여러분들은 승부처를 어디 걸었냐? 그럼 전 세계를 상대로 승부처를 걸은 겁니다. 1960년대 말 우리나라는 칼라 TV라는 것을 방송도 안 할 때 전 세계 칼라 텔레비전 팔아 제낀 사람들이죠. 봉이 김선달처럼. 이렇게 우리는 세계화 전략을 추구한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나라 안에서 뭐 국산 대체 이런 거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전 세계를 상대로 때려본 겁니다. 이것이 우리 운명을 바꿨습니다. 우리 운명을 바꾼 전략이었죠. 그런데 이것만 갖고도 우리의 현대의 기적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설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제가 등장한 겁니다. 마지막 한민족 DNA입니다. 우리의 기적의 원동력 바로 한민족 DNA입니다. 이 기적의 최종 열쇠입니다. 저것 때문에 오늘이 이루어진 겁니다. 저거는 누가 갖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겁니다. 자, 제가 잠깐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여러분께 좀 소개할게요. 여러분 바쁘셔서 여러분들이 누구신지 잘 모르세요.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가지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보세요. 끈질긴 생존 본능입니다. 한국 사람은 어디 내놔도 안 죽습니다. 고난과 역경에 더 강합니다. 어려워질수록 더 강해지는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고 한국인이고 한민족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저는 역사를 굉장히 오래 공부한 사람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진짜 강해지는 그들, 한민족, 한국인,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말도 많이 있죠. 하면 된다. 말이 됩니까? 되면 해야 돼요. 둘째, 승부사 기질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쟁은 얼마나 부담이 돼요. 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요, 한국 사람은 어차피 해야 될 경쟁이라면 미련 없이 나섭니다. 멘탈이 엄청 강합니다. 경쟁에 대한 멘탈, 아마 이런 민족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경쟁을 토대로 하는 이 체제를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빨리 체득한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얼마나 한국 사람들 경쟁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지나갔던 그 경쟁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경쟁이죠.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자리에 대입되어 있으면 정신병자 되기 딱입니다. 굉장히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죠. 세 번째로
집단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집단 의지를 갖고 있어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원래 의지는요, 개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와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뭐 성공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인데,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라는 관념이 아주 몸에 체득화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팀, 우리 회사, 우리 나라, 뭐 우리 본부, 뭐 우리 마을, 뭐 우리 학교, 뭐 다 우리 자 붙입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 우리 아이까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다 우리야? 이게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그러면 굉장한 집단의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집단의식을 한번 폭발하면요,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합니다. 역사가 증명을 해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리더십이 확립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리더십이 확립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계시든지 이 리더십이 확립됐을 때 그 집단 에너지가 어떻게 표출되는지 한번 여러분 꼭 구경하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그걸로 다 이루셨지만 그런 기회가 언제든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개척자 근성입니다. 한국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국제 시민으로 태어납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이 나가 있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많이 나가 있죠. 그러나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나가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한국인 없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봐 보세요. 한번 찾아다 주세요. 제가 찾으러 갔죠. 제가 그 1급 공무원 시절에 FIU 원장,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는 직책을 잠시 했는데 그 직책이 골치가 아파요. 한국에 살 때는 편하고 좋은 자리인데 해외 나가면은 각지에 그 출장을 다녀야 돼요. 근데 그 출장이 꼭 이상한 데서 출장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아주 특이한 데서 출장을 해요. 그게 손이 많이 끌려고 그러겠죠. 근데 갈 때마다 제 고민이, 대표단이 한 10명 되는데, 제가 수석 대표인데 가면 사고 치면 곤란하잖아요. 공무원들인데, 각 부처에서 온 공무원들이 사고 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가면 입에 붙었습니다. 제발 가서 행동 그지 잘해라. 곳곳에 한국 사람 없는 데 없으니까 진짜 정신 차리고 우리 대표단 다 쳐다본다고 생각하고 주야로 행동 조심해라 하니까 제 입에 붙었어요. 근데 한 번은 출장을 가는데 출장지를 설명하더니 난 모르겠더라고요. 거기 어디야 그랬더니 그 카리브해에 있는 거래요. 마이애미에서 비행기 타고 5시간 가는 카리브해 끝이야. 이름이 큐라사우라는 섬인데 네덜란드랑 안틸레스래.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 가도 한국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을 못하니까 알아서 처신해라 하고 이제 갔어요. 비행기에서 딱 내렸어. 첫 번 만난 사람 한국 사람. 메이드 인 코리아. 정말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도 더운 데니까 그 코너에 앉아서 더워서 맥주 한 조기 시켜놓고 이제 좀 더위를 지키고 있는데 지나가는 차를 유심히 봤어요. 그렇게 보니까 차들이 많이 본 차야. 그래서 그때 세 보기 시작했어. 우리 팀들하고 같이. 지나간 차 40%가 국산 차야. 나는 그런 나라가 있는 줄도 모르는데 비행기 내리자마자 한국 사람이 있고 지나가는 차는 40%가 국산 차고 멘붕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네 가지 특질을 가진 희한한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여러분과 굉장히 비슷한 이런 사람들이 산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유라시아 대초원이라는 데서 이런 똑같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과 그 사람의 관계를 제가 말씀을 잠깐 해드릴 거예요. 참, 우리가 IQ 제일 높고 일학생이 제일 많다 그랬잖아요. 유학생도 많고 한데 재밌는 거는요, 세계 노는 시간 통계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 전 세계 3번째로 많이 놉니다. 희한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데 왜 가장 많이 놀까? 통계를 하나 더 찾아봤어요. 평균 수면 시간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 제일 안 갑니다. 여러분 아침 7시에 여기 오시려면 한 6시쯤 차 타시고 이게 말이 돼요? 이 새벽에.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내려갈 때 아침 6시에서 6시 반, 여러분도 주말에 골프 칠 때 막 하셔서 모르실지 모르는데 평일날 가보세요. 차 꽉 찹니다.
명동 6시 반 명동역 지하철에 가보십시오. 꽉 찹니다. 그러나 강남역 제가 거기 살았거든요. 밤 11시 똑같아요. 12시 똑같아요. 2시 조금 줄어요. 3시 되면 조금 조용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잠을 안 자고 이게 한국인입니다. 보세요. 오늘 아침에 바로 다 증명됐잖아요. 7시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 상상을 초월하죠. 그리고 제가 독일 일주를 했거든요. 독일 저녁 6시만 되면 개미새끼 한 마리 찾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큰 동네라도. 그래서 희한해요. 제가 요거 시간 관계로 생략하려 했다가 마이클 브린이라는 영국 더 타임즈에서 15년 한국 특파원 한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한국 떠날 때 마지막으로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인을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요. 자기가 만약에 에베레스트 산에서 조난을 당했다. 그때 누구랑 더불어 있고 싶으냐라고 얘기하면 자기 부인도 아니고 뭐 무슨 세계적인 등반가도 아니다. 자기는 한국인하고 같이 있고 싶다. 왜 그랬을까요? 생존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 4가지 특징. 전 세계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저 4가지 특징. 그것만 있으면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인과 더불어 있고 싶다라는 것을 자기 책에 썼어요. 저 이 책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2500년에 걸친 유라시아 대초원의 역사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아까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살았던 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지도 보면 녹색 벨트가 있죠. 만주골판에서 몽골고원, 중앙아시아, 그리고 남부 시베리아, 그리고 저 동부 유럽, 그리고 아나토리아 반도까지. 제 활동 무대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 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어요. 여기만 해도 수십 차례 다녔습니다. 특징이 뭐예요? 완전히 평평합니다. 여러분 저기 울퉁불퉁할 것 같죠? 천문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평평해요. 이거 보세요. 여기 알타이 산맥이에요. 알타이 산맥입니다. 대초원. 여기 천사산맥, 대초원. 이런 데입니다. 자, 그런데 저기가 여름에는 뜨거워요. 40도가 넘습니다. 저 남쪽이 사막지대거든요. 40도 넘어요. 북쪽에서 툰드라에서 내려오는 찬바람 때문에 겨울은 영하 40도가 기본이에요. 난 저기서 제가 체감온도 영하 63도에도 저 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 비가 와요. 비가. 초원만 있어요. 나무도 없어. 별로 없어. 저런 데가 있어요.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8,000km입니다. 왜 두세요? 8,000km. 자, 여기에 사람이 살았습니다. 사람이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 살았을까요? 여기 사람이 살고 역사를 읽었다니까요. 그 역사를 오늘 말씀드릴 텐데 어떤 사람이 살았을까요? 여기에 사람들은 2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1. 용감한 자만이 살아남았어요. 2. 영리한 자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고 영리한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눈치 다 채셨죠? 여러분이 특징이 뭐예요? 용감하고 영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건설해 내신 거예요. 여기 살았던 사람들하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설명해 드리고자 해요. 자, 이 사람들이 아까 4개 만든 특질을 2개로 인수분해하면 용감하고 영리한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뭘 해요? 대초원에서 가축을 키워요. 양, 낙타, 말, 소, 이런 식으로 염소 이렇게 키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말을 키우다가 말을 타기 시작했어. 말을 타면서 이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말을 타기 시작해서. 말을 타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한 발명품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몽골 대초원을 중심으로 해서 유라시아 대초원 지역에서 말을 타면서 나무 안장, 말 위에다가 여러분 안장 없이 말 타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안장이 있으면은 아주 그냥 쟁일도 달리잖아요. 나무 안장. 그리고 등자라는 발걸이. 여러분 발걸이가 없으면 말 타는데 어떻겠어요? 힘들죠? 그리고 이 복합곡궁이라는 활, 그리고 삼각철화살이라는 놀라운 전투 무기를 발명을 했죠.
이 무기를 발명하고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냥을 하다가 사냥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낚시 가보면 뭐 안 잡히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그럼 가게 가서 사오잖아요. 이 사람들도 가서 사러 가요. 돈 없이. 남쪽으로 가서 돈 없이 내놔라. 이제 뺏는 거죠. 이제 가서 이제 이 중국 북방이나 이런 중앙아시아 농사 잘 지어놓은 데로 가서 뺏어라 합니다. 누가 내줘요? 안 주지.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싸우면 이쪽에 떼죽으로 가요. 그래서 생긴 게 기마 군단이 생깁니다. 말을 타고 활을 들고 무장을 하고 가서 쳐들어가는 겁니다. 군대가 생기는 거 이걸 기마 군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역사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뒤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전투력이 강했는지 하나만 예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요 12세기 초에 송나라 보병하고 금나라 기병이 싸우던 장면입니다. 금나라는 기병이에요. 기마군단이에요. 이 하여튼 뭐 설명이 길기 때문에 줄여서 말씀드리면 송나라하고 금나라하고 전쟁을 하다가 이제 이런 장면이 생기게 됐어요. 사실은 얘들이 그 송나라 수도 카이펑을 포위하고 이제 화의를 맺기로 하고 동국에 보고하러 가는 중이야. 17명의 기병. 그런데 이간의 송나라 보병 2000명이 딱 막아섰습니다. 딱 만나서 잘 만났다. 오늘 작살 내리라 합니다. 2000명이에요. 2000명. 2000명이 붙어요. 자, 비키라 그러니까 쟤들이 안 비키죠. 그러니까 요 17명의 기병이 저기가 이제 이간의 병사들이야. 2000명이 있어. 딱 돌았습니다. 돌아서 따닥따닥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이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튀네. 근데 몇십 미터 가더니 돌아서는 거예요. 이상하네. 하더니 가운데 7기가 서요. 그리고 양쪽에 5기가 서요. 그러고는 양쪽 5개에서 화살을 비오듯이 중앙을 향해서 퍼붓는 겁니다. 그리고 7명의 기병이 도끼와 이 쇠 철퇴 있잖아요. 들고 중앙으로 가서 때려 붙는 겁니다. 가서 때려 붙어요. 때려 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역사에 기록이 돼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역사에 뭐라 기록하냐 그러면은 2000명 중에 절반이 죽었다. 절반은 도망갔다.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써놨어요. 17명은 다 살았다. 이게 누구 기록인지 아세요? 송나라 기록인 삼조 북명회편이라는 역사책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게 기마군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계사를 써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인조가 남한산성 계실 때 초월을 지금 초월 여러분 그 이스트밸리나 이런 데 골프 치러 갔을 때 초월 지나가시잖아요. 그 지나가서 또 꼭 한번 보세요. 거기 사당도 세워져 있어요. 쌍용고개가 있거든. 쌍용고개에서 우리 조선군 4만 명이 올라와요. 4만 명이 이제 경상도에서부터 오면서 이제 의병도 모으고서 4만 명의 군사가 올라옵니다. 그 청나라에서 척구병이 갔어. 척구병이 300명 갔어. 기병 300명. 딱 가서 보니까 4만 명이 오는 거예요. 그 300명이 어떻게 했을까요? 때려 붙었어요. 때려 붙어서 누가 이겼어요? 300명이 이겨갖고 4만 대 300으로 해서 이겨갖고 우리가 청나라에 항복했잖아요. 인조인民나와서. 그렇게 무서운 게 기병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게 기마군단이에요. 이 기마군단의 출발이 어딜까요? 굉장한 사람들이 있었죠. 보세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게 이 기마군단이 전력이 강했던 게 딱 한 예로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배사법이라는 거다. 파티한 샷입니다. 말을 타고 활을 쏴요. 말을 타고. 여러분 말 타고 활 쏘기 진짜 어렵다. 한번 해보세요. 저 활이 굉장히 당기기 어렵거든요. 달리는 말에서 이걸 놔야 되죠. 곡배를 놓고. 그리고 활을 당겨서 적을 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달리면 말은 달려요. 손을 다 놨어요. 당겼어요. 그리고 뒤로 돌아섭니다. 뒤로 쏩니다. 이게 파르티안 샷. 요거는 인류 역사에서 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마군단, 대총원의 기마군단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보여드릴까요? 자, 무용총, 고구려 무용총 수렵들, 이거 보세요. 말이 달리는데 뒤로 싹 돌아서서 이걸 배사법, 파르티안 샷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전투력입니다.
후퇴하는지 공격하는지는 몰라. 말이 달려도. 이거 보세요. 이게 여기 팔티안 사진인데 돌아섰잖아요. 이 무사가. 이 백제입니다. 백제 금동대형. 여기서 돌골 투르크입니다. 투르크 애들. 우리 친척이죠. 요게 훈족이에요. 훈족. 독일 성당에 남아있어요. 요게 몽골 기병이에요. 몽골 시대 그림입니다.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막곡을 249호에 있는 겁니다. 저거 사진 못 찍게 하잖아요. 제가 들어가서 찍고 왔습니다. 저거 북이 무사입니다. 우리 친척. 우리 건데 내가 왜 못 찍어? 지 것도 아닌데 찍힌다. 그래서 제가 이거 찍어 왔습니다. 희한하죠. 이런 그림을 제가 다 발굴을 했습니다. 하도 다니다 보니까 별게 눈에 다 띄어요. 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기마군단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최초의 기마군단 스키타이입니다. 스키타이는 BC 7세기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 여기를 지배하는데 다리우스의 70만 대군을 격침시킵니다. 막 어마어마한 전투력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헤로도투스가 썼죠. 뭐라고 썼습니까? 스키타이는 아시아 유목민이다. 그들이 추격하는 자는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고 아무도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슐리만 세이드라는 학자는 스키타이는 서진한 투르크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로도토스 스스로 스키타이는 아시아 북방민족이며 북방 유목민이다 라고 주하견 교수하고 더불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덤을 남기고 많은 유물을 남겼어요. 우리 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엠블럼이라든지 예를 들면 여기 구르칸이라는 무덤이에요. 우리 무덤들 그리고 이 수많은 장식품들 이거 보세요. 이거 똑같잖아요. 장식품들 그리고 심지어 이 청동석 이걸 동복이라고 하는 건데 너무 똑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참 수상하다. 그래서 이 스키타이 문화권 벨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왠지 무지하게 가깝다. 자, 조금 더 기분 나쁘게 해드릴게요. 이 스키타이가 등장한 이후에 진짜 이제 기마 군단이 등장하는데 이름하여 흉노, 선비, 돌골, 몽골, 여진 큰 카테고리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보니까 좀 오랑캐인데 볼까요? 흉노 잠시 잠깐 왔던 게 아니에요. 흉노가 700년 역사를 썼어요. 선비 1000년 역사, 돌골 1400년, 몽골 700년, 여진 800년의 역사를 썼습니다. 중국 사학자들은 폄하하고 왜곡했어요. 서양 사학자들은 무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여기 유식해지십니다. 금방 이제 실체를 보실 거니까. 흉노. 자, BC 2세기에 이제 어마어마한 일을 해제깁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큰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이게 흉노예요. 제가 그린 것이 아니고 터키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흉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흉노 후예라 그래요. 자, 이 흉노가 바로 한 나라와 싸우죠. 한 고조 유방. 흉노한테 잡힐 뻔해갖고 백등산이라는 데 갇혀갖고 30만 대군이 쳐들어갔는데 백등산에 갇혀 죽을 뻔했다가 뇌물 바치고 튀었어요. 그리고 유언을 남기죠. 흉노랑 절대 싸우지 말라. 그리고 자기 공주를 갖다 바치고 공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형님이라 부르기로 하는 세 개의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7대 왕이 누구예요? 한무제. 한무제 때 융성화장 한무제가 그때 이 흉노가 분열되면서 이제 패퇴하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이 흉노는 많은 것을 남겼어요. 무덤과 유물과 많은 관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심지어 언어까지도 중국 사서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 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 문화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요. 여기 우리 가야 무덤에서 발굴된 동복이고 요게 흉노 몽골 고원에서 발견된 동복이에요. 아주 똑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끔찍합니다. 무덤은 적석 똑같은 무덤들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사서에 보면 가가 가다라고 그래요. 보세요. 흉노는 고조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단재 신초 선생님 말씀이고 그리고 사기에 보면 고조선은 흉노의 왼팔이라고 그랬습니다. 가가 가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조선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무왕릉 비가 1796년에 발굴됐는데 거기 보면 신라 왕가는 흉노 후예다라고 딱 부러지게 써놨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냐 그러면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 후손이라고 썼냐 그러면 김일제 후손이라고 썼는데 이 김일제 무덤 제가 가서 찍어온 겁니다. 김씨는 흉노의 후예다라고 그래서 한 연구가 있죠. 자, 이 훈족이요 역사 기록에도 고조선이라고 그랬고 유물도 너무 똑같고 심지어 신라 왕의 비석에 가서 써 있어. 이 사람들이 근데 동서로 나눠져요. 동흉노, 서흉노. 서흉노는 중국에 흡수돼 버리고 동흉노는 남북으로 나눠져요. 남흉노는 또 중국에 흡수되고 이 북흉노가 일을 저지릅니다.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먹을 거 없다 하고 서쪽으로 이사 갑니다. 따닥따닥 이사 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사 가는 동안 참 중국은 한때 해피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중국의 행복은 유럽의 불행으로 이어지죠. 어디를 가냐 그러면 자 보세요. 서쪽으로 가서 드디어 이 볼가강, 돈강, 드네프르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유럽에 딱 진출합니다. 이거 좋네. 땅도 좋고 뭐 그냥 먹을 것도 많네요. 막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AD 375년에 발라미르란 왕이 이끌고 가서 다 아주 아작을 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신의 채찍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 그 30년 후에 그 아들 울린이라는 아들이 있어서 또 쳐들어가요. 그래서 서양이 한 게 뭐예요? 한 일이 다 튀었어요. 그걸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우리 기준으로는 대도망 그렇습니다. 자, 아틸라라는 거의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가는 왕인데 이 왕이 지금 한가리 대평원 판노니아에 딱 진을 차립니다. 내가 유럽 전체를 정벌 하리라 하면서 동로마 제국 격침시키고 서로로마 제국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황이 막 황금 900kg를 바치고 난리도 안 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혼 첫날밤 죽어요. 그래서 유럽 정벌이 끝납니다. 그러나 이 훈족은 100년간 유럽을 지배했어요. 그런데 이 훈족이 누구겠어요? 아까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북흉노가 이상한 거라고. 근데 유럽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막 죽으라고 연구를 한 결과 이 GDF-TV라는 독일 제2공영 방송에서 방송을 했어요. 이 훈족이 누군지 알아봤더니 그들이 원래 고향은 아시아 대륙의 최동단 그러면서 경주를 지목합니다. 가가 가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아시겠죠? 흉노, 아까 고조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왔고 얘들은 또 흉노 저쪽으로 가고 유럽 끝까지 갔는데 그 유럽 끝까지 간 사람하고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하고 독일 방송에서 가가 가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흉노가 저쪽으로 갔잖아요. 그 사이 몽골 고원이 폈어. 거기를 차지한 사람은 선비야. 자, 이게 이제 선비 지도입니다. 이건 몽골 국사교과서의 선비 지도입니다. 이렇게 컸어요. 자, 선비는 뭐 오래 가지 못했어요. 단석계라는 사람이 그 건설했는데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선비족 중에 탁발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뭘 만들었냐 그러면 유연과 북이 아시죠? 남북조 시대를 열었잖아요. 그리고 모용이라는 성을 가진 선비족은 연나라를 건설했고 우문이라는 성을 가진 선비는 나중에 수나라, 당나라의 집권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우문 밑에 거란이 있어요. 거란. 이게 요나라를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 실이라는 조그만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이 대몽골 제국을 이제 건설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선비가 누구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선비는 중국 사서에 보면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동호가 선비와 오한으로 분파됐다. 그러면 동호가 누군지 아는 데잖아요. 동호는 중국 사서에 고조선을 동호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동호는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후예가 선비입니다. 아시겠어요? 고조선 족입니다. 선비. 우리 옛날에 거란하고 우리 전쟁할 때 서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서희하고 고려에 전쟁할 때 뭐 서로 형제 나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형제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런 족보입니다. 여러분 아까는 흉노라는 오랑캐하고 엮였는데 이번에 또 선비라는 오랑캐하고 또 엮였습니다. 식사도 하시기 전에 막 오랑캐가 돼버리셨는데 세 번째 등장해서 볼골 투르크입니다. 이 투르크는요
저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AD 552년에 부민칸이라는 위대한 영웅이 등장해서 만든 나라예요. 저게 제가 그린 게 아니고 터키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돌골 제국입니다. 이름이 괵투르크입니다. 여러분 AD 552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터키 사람 만나면 니들은 552년에 건국했지 라고 얘기하면 밥 한 끼는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외국 가셨는데 누가 당신 나라 우리 기원전 2333년에 건국한 거 알고 있어. 그럼 여러분 밥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 돌고리요 굉장히 우리 역사에 중요한 나라입니다. 돌고리 쓴 세계사 어마어마한 세계사를 썼어요. 돌골 투르크. 자, 여러분 돌골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돌골은 아시나라는 왕가가 만든 나라예요. 근데 이 아시나라는 왕가는 금이라는 뜻입니다. 금. 근데 그 금과 우리 금과 무슨 관계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게 서쪽으로 이사가면서 정체가 밝혀져요. 굉장히 신기한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런데 쟤들이 이제 돌골이 있을 때 얼마나 저 초강대국이잖아요. 중원에 누가 있었어요? 당나라가 있었습니다. 당나라는 초강대국이 됐었죠. 자, 보세요. 그 당시에 세계 지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이쪽에는 누가 있었어요? 초강대국 고구려, 대고구려가 있었고 여기는 보세요. 이 무시무시한 투르크 그리고 당나라는 쪽도 못 쓰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전신이 수나라잖아요. 뭐 한 건 해보려고 고구려에 2번 쳐들어왔다가 나라 문 닫았잖아요. 그리고 당태종이 직접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시성에서 화살 맞고 빌빌 끓다 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더더구나 이 고구려 아시아 최강의 기병 국가하고 이 최강의 기마군단 이게 뭐였어요? 동맹국가였다. 그러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불사 이 돌골이 이렇게 막 분열되고 하다가 돌골 나라가 없어졌어요. 돌골이 망하니까 바로 같이 지키던 고구려가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뭐 신라가 뭐 외국군을 뭐 끌어들여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진짜 그 마이크로한 얘기죠. 돌골이 망하니까 이게 따라 망하는 거예요, 고구려가. 그런데 역사에서 이런 기적은 처음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죽었던 돌골이 이런 대제국이 다시 살아난 사례가 없습니다. 죽었던 돌골이 30년 만에 재건을 합니다. 쿠툴룩이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재건을 하는데 나라 이름 똑같이 돌골이라 그랬어. 자, 돌골이 생기니까 이쪽에는 죽었던 고구려 자리에도 고구려가 또 생겼어. 근데 우리는 이름을 바꿨어. 진국, 발해라고. 그래서 발해는 고구려 투예요. 돌골은 괵투르크 그대로. 우리는 고구려에서 진국, 발해 똑같은 겁니다. 그거를 무슨 고구려 유민이 무슨 말가라 그 이상한 역사를 여러분 배우셨죠. 자, 이 돌골이요 서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는데 그래서 어디를 가냐 그러면요 이게 그 10세기에 중앙아시아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중동 차지하고 아나톨리아 반도 오늘날 터키 땅까지 들어갑니다. 이 만지케르트라는 전투에서 저 땅을 뺏어서 오늘 저기 터키가 되는데 이쪽으로 이제 가면서 이걸 데스엘주크 제국이라 그러는데 데스엘주크 제국은요 왕가가 바뀌어요. 왕가가 무슨 왕가냐 그럼 오구즈 왕가로 바뀝니다. 자기 나라 역사서에 써 있는 거예요. 오구즈 왕가로 바뀌는데 이 오구즈 왕가는 고구려의 가문이라는 유력한 연구가 있습니다.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죽어라고 우리들은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네. 자, 여기 보세요. 얘들이 서쪽으로 가서 기독교 성지를 다 차지하죠. 그래서 뭐가 생겨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13세기에 이제 진짜 제대로 쳐들어갑니다. 보세요. 자, 중동, 아나톨리아, 북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는 물론이고 그리고 발칸 반도, 동부 유럽까지 다 차지합니다. 이게 오토만 엠파이어, 오스만 제국입니다. 자기들 말로는 오토만 제국이라 그래요. 이 오스만 제국 국기입니다. 여기 터키 국기예요. 이게 1923년 아타투르크 케말 파샤에 의해서 터키 공화국으로 바뀌어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죠. 그런데 이 오토만 엠파이어의 왕가도 아까 셀juk 투르크 왕가하고 다른 왕가인데
조상 같아. 누구냐면 오구즈 칸이라는 조상입니다. 그 오구즈 칸은 고구려 왕가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죽자고, 교과서에서 한국이, 국사 교과서에 한국이 막 나와. 6.25 때 참전한 거 같고. 우리가 남은 나라 참전한 나라 중에 자기 국사 교과서에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터키 국사 교과서에 한국이 나옵니다. 한참 나옵니다. 자, 이거는 흉노 선비 돌고래에서 대몽골 제국입니다. 이 몽골 제국은요, 보세요. 이름도 성도 없던 징기스칸 1161년에 태어납니다. 징기스칸에 등장을 합니다. 원래 그 몽골 고원에는요, 여기 보면 뭐 케레이트, 메르키트, 케레이트, 나이만, 타타르 이런 유력한 적들이 설치고 다니다는데, 그때 그냥 요 구석한 귀퉁이에 서 징기스칸에 태어납니다. 거기 살던 부족은 아까 시리 부족이라고 그래갖고 그 후예들이에요. 선비족 후예들이죠. 여기서 징기스칸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밀레니엄맨, 전 세계 단 한 명의 영웅을 꽂으라면 꽂는 징기스칸. 전 세계 단 하나의 제국이 있었다 그러면 징기스칸 제국.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이 징기스칸 제국이. 요거 보세요. 고려인데 칼라가 다르죠. 굉장히 특이합니다. 역사에 대해 반전이 일어나죠. 다른 나라 이런 건 심지어 어떤 건 며칠 만에 작살나고 다 수시간 다 작살났죠. 근데 얘들은 어떻게 됐어요? 며칠 만에 작살났나요? 39년 만에 드디어 쿠빌라이가 와서 이제 전쟁을 끝내면서, 쿠빌라이가 맨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자기 공주를 갖다 바칩니다. 이상하네요. 한 무제가 전쟁에 져갖고 흉노한테 자기 공주를 갖다 바치는 건 봤는데, 여러분 지면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쟤들은 이기고 갖다 바쳤어. 그 신비로운 배경을 제가 나중에 조금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 대몽골 제국의 창건자 징기스칸, 제가 또 보러 갔어요. 돌아가셨지만. 자, 여기 울란바타르입니다. 제가 여기서 몽골은 제가 10여 차례 갔지만 이렇게 어려운 여행 처음 했어요. 여기서부터 600km를 갔는데 여기 이제 hen티주의 다달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어났어요. 15시간 수륙 양용차. 이런 물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차가 그냥 못 지나가.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한번 깊이를 재야 돼. 계속 바뀌니까. 재보고 갈 수 있으면 제 차가 가는 거예요. 여기서 와, 제 차가 이리 건너가는 거예요. 이 동네 아저씨 모셨죠. 이 원로래. 물길을 제일 잘한다 그래서 모셨어요. 차가 이제 공항에 내리니까 2대가 섰더라고요. 제 돈으로 가는데 2대가 오면 값이 따블하네. 그러니까 한 대 모지 왜 2대 왔냐 그랬더니, 한 대가 가다가 이 들판에서 서면 다음 세대 미라로 데려갈 수 있다. 그럼 2대 다 고장나면 어떻게 되냐. 다음 세대 2대의 미라. 그렇게 이제 가기 어려운 데예요. 정말 15시간, 그러니까 17시간인가 제가 타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 달란 발주트 대평원이에요. 이게 자무카하고 전쟁 붙은 데야, 바로. 여러분 몽골 비사에 보면 나오죠. 거기 가보면 요게 이제 거기야. 징기스칸 탄생지야. 그 사람들은 원래 기마 민족들은요, 사치하고 안 합니다. 왕부터. 그냥 검소하기 짝이 없어.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이제 무덤 됐어. 그리고 이 무덤이, 요 비석을 탄생 800주년 만에 1961년에 처음 세운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이분은 몽골 옷의 한국 사람입니다. 접니다. 한국 사람 가본 사람, 몽골 사람도 가본 사람 없어요, 저기. 자, 이런 데서 태어난 사람이 징기스칸인데 그 기밀을 알려드릴 거예요. 징기스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손 중에 티무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티무르가 중앙아시아의 대제국, 티무르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은 이어져요. 근데 몽골 제국이 또 이어져요. 티무르의 5대 손인 바부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번에 인도로 들어갑니다. 인도에 들어가서 무굴 제국, 무굴이란 말은 페르시아어로 몽골이란 말입니다. 몽골 제국을 만들어서 1857년 세포이 항쟁 때 영국에 뺏기기 전까지 저 땅은 몽골 제국의 땅이고, 몽골 제국은 여러분들이 친척이 건설했기 때문에 무굴 제국의 많은 유물들, 특히 타지마할 이런 거 없을 때는 우리 친척들이 멀리 가서 많이 했구나. 그래서 입장료는 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진. 여진은 주류센, 주류진 이렇게 불리는 나라인데 여진은요 1115년에 아골타가 건설한 나라예요. 아까 봤죠? 2000대 17. 그 무시무시한 나라가 금나라인데 근데요 이 여진족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여진족 하면 또 북방 오랑캐. 근데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랑캐하고 너무 엮어드리는데 기왕이면 식사 전에 엮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발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고구려라 그랬죠. 발해가 망했어요. 그랬더니 저기 중국 사는 사람들이 딱 보더니 저기를 이름을 바꿔버렸지만 발해는 없어졌으니까 저기 땅을 여진이라고 불러요. 거기 사는 사람은 여진족이라고 불러요. 됐죠? 이제 여진족이 누군지 고구려 사람이잖아요. 자 보세요. 삼조북맹해편이라는 송나라 시대 역사책에 보면 여진은 옛 숙신의 나라다. 숙신은 고조선이잖아요. 나라다. 고구려 주몽의 후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진더러 고구려 후예라고 중국 사서에 그대로 써놨어요. 고구려 주몽, 고주몽 후예라고 썼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신채호 선생님이 숙신은 고조선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금사, 지나라 역사서에 보면은 금나라 시조는 고구려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구려의 중대 이후 이름이 고려였어요. 금시조 한 번은 고려에서 왔다. 그리고 아골타가 이 창건자 아골타가 뭐라 그랬냐면 여진과 발해는 원래 한 집안이다. 여진과 고려는 원래 한 집안이다. 같은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고려사에 보면 금나라 건국시조는 한보라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써놨어요. 기연에 보면 말갈이 나중에 여진으로 이어졌잖아요. 고구려 별종이다. 고구려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야발, 대야발입니다. 대야발의 사세손이 대조용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역사서에도 써 있어요. 봅시다. 이번에 17세기에 이번에는 누르하치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뭘 만들었냐 그러면 후금을 건국을 했어요. 후금. 이 후금이 나중에 뭐가 돼요? 청나라가 되죠. 순치제, 홍타이지부터 순치제, 강희제, 옹정제, 건중제를 거치면서 뭐가 돼요? 청나라로 돼서 1911년 신해혁명 그리고 12년 선통제 투입 마지막 황제 때까지 이어지죠. 이게 누르하치입니다. 제가 찍어온 거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만주 원류고라는 자기들이 만든 황실 사서예요. 거기 보면은 누르하치 가문이 금나라와 같은 나라다. 자, 같은 나라다. 금나라는 여러분들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발해왕의 후손이다. 아, 누르하치 가문이 누르하치가 자기가 발해왕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누르하치가 발해왕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그 누가 얘기했냐면 걸륭제가 직접 한 얘기야.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기가 발해 후손이래. 조금 이따 제가 아주 쇼킹한 계보도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너무 한꺼번에 흥분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유라시아 대초원의 역사를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는 뭔가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체를 밝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때려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한민족 어디 살까요? 한반도, 만주 일대, 발해만 일대 살아온 사람들이 한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많은 연구가 있지만 대체로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몽골 고원을 거쳐서 바이칼 호수를 통해서 그리고 만주와 발해만 한반도로 내려왔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에는 북방 DNA가 70%가 있고 남방 DNA가 30%가 있다라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계보를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고조선에서 일파가 흉노조 그리고 동호, 예맥, 숙신으로 분파됐다 그랬잖아요. 이 동호에서 나오는 것은 선비, 이 흉노에서 나온 것이 돌골, 위그룹,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게 탁발, 모용, 우문, 시리, 몽골 제국, 북위까지 다 거란까지. 그리고 이 언저리에서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왔죠. 그리고 또 동북방에서 그 말괄, 여진, 금, 청이 나왔죠.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쉽게 요약해 주셨어요. 뭐라고 요약하셨냐 그러면요. 여진, 선비, 몽골, 흉노 등은 원래 여러분과 동족이었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게 입증되고 있죠. 자, 그리고 흉노, 선비, 몽골은 원래 여러분에게서부터 분리됐다. 흉노는 조선의 속민이었다. 여러분들은 뭘까요? 대장입니다. 적통 고조선 인물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죠. 제가 북방사학자가 연구한 내용을 잠깐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사서에 나오는 것을 이 사람이 이 북방사 29개 언어를 합니다. 자, 집사, 사국사, 투르크의 계보, 투르크멘의 계보, 동방사서, 그러니까 중국 사서 얘기입니다. 거기서 나온 거를 정리를 한 건데, 고즈몽 후예 중에 오구즈칸이라는 인물이 사서에 나옵니다. 이 오구즈칸이라는 사람은 왕이 되는 사람은 다 고시성을 줬어요. 그리고 보장왕, 안승, 장보고 이렇게 다 내려오죠. 그 장보고의 외 이세손이 그 궁예입니다. 자, 오구즈칸의 3대 손에 대조영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대조영이 발해를 만들었죠. 이 사람은 고구려를 복원한 사람이에요. 고구려 왕가분의 사람입니다. 그 동생이 대야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대야발의 4세 손이 금행이라는 사람이에요. 금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금행은 우리 역사책에 나오죠. 서해 용왕이라고도 해서 나옵니다. 이 금행의 아들이 3명이 있고 딸이 하나 있어요. 이 세 아들 중에 가운데 아들이 한보입니다. 아까 고려사에도 나오는 한보예요. 이 한보의 7대 손이 아골타예요. 금나라 역사를 세웠죠. 이 아골타의 20대 손이 누르하치입니다. 청나라를 건설했죠. 그리고 문제의 셋째 아들 보할리 4대 손이 알란고아라는 사람입니다. 여자예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모든 몽골인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이 알란고아의 10대 손이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이 10대, 그러니까 대야발의 19세 손이 되죠. 이게 이제 전원철 박사가 연구한 내용인데 여태까지 한 수년에 걸쳐서 이게 발표가 됐는데 아직 반론이 없습니다. 이 징기스칸의 5대 손이 티무르, 그리고 단계 5대 손이에요. 티무르의 직계 5대 손이 바브르입니다. 이게 무굴 제국, 티무르 제국. 그리고 용료, 막내딸이 남편의 작제근이잖아요. 작제근의 손자가 왕건입니다. 그래서 왕건이 발해 왕 망한 다음에 그 왕들을 다 고려로 데리고 와서 왕시성을 줬죠. 자기 일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훈요 10조하고 유언에 남기죠. 거란하고는 통교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내 친척의 나라를 멸망시켰다. 왜 친척의 나라라 그랬을까요? 이거 친척이잖아요. 이렇게. 친척의 나라잖아요. 대조영이 세운 나라. 이거 하잖아요. 이 대야발의 자손들이 나중에 이제 발해의 제2왕가가 되죠. 이런 이제 놀라운 이제 역사가 있죠.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들은 형제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6.25 때 잠깐 도와주고 굉장히 오랫동안 생색낸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얼마 전에 아프리카 갔다가 이스탄불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이스탄불에 들렀더니 나 아는 사람 만났더니 그래요. 자기가 정말 쇼킹한 일이 있었대. 그때 한참 북한 미사일 쏠 때입니다. 막 우리 여기서도 전쟁 난다고 할 때요. 그래 자기가 그동안 아주 가깝게 지낸 그 터키 친구한테 물어봤대. 야, 전쟁 얘기가 막 나오니까 그때 막 미사일 막 쏘고 하니까 그때 분위기 굉장히 그랬잖아. 야, 우리나라에 또 전쟁이 나면 너 어떡할 거냐라고 걔한테 물어봤대.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야. 0.5초 딱 만에 당연히 또 가야지. 형제인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배우는 교육. 그 사람들이 지금 아나톨리아라는 저 땅콩만한 땅에서 잃어버린 대제국을 뭐 기억하고 있겠지만 자기들은 몽골 고원에서 출발했다고 지금 역사서 쓰고 있어요. 이제는 그거 다 몽골 땅 됐고 또 많은 부분이 중국 땅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다. 그리고 우리는 552년부터 세계를 1500년 동안 세계를 제패했다. 역사서에 딱 그렇게 딱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친척이 분명해지는 거지. 배울 점이에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하고 싶어도 자, 기왕
왔으니까 여러분 오랑캐 되셨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오랑캐를 만들어 드리려고. 이 오구스칸을 조금 상세히 만들어 보면 이 전우술 박사의 번역에 따르면 6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맏아들이 오스만 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후손이 바로 몽골 제국, 그리고 맘루크 이렇게 쭉 했는데 이 맘루크가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꼭 가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집트 왕조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마지막이었잖아요. 기원 거의 제로 년에 갈 때쯤. 그 이후에 1000년을 지나갔고요. 맘루크 왕조라고 생깁니다. 한 300년, 270년 정도 있어요. 저게 이제 몽골 왕조입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이 몽골 왕조가 처음에는 수비병으로 들어갔다가 나라를 뺏어버려요. 근데 그 이집트 사람들이 우습게 알죠. 그런데 이때 대몽골 제국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몽골은 이집트까지 쳐들어갔어요. 진짜 대제국이죠. 이집트까지 쳐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갈릴리 서쪽에 이제 아인자루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아인자루트에서 그 글로 통해서 내려가야 돼. 길이 별로 없어요. 그리 통해서 이제 군대가 내려가는 거예요. 몽골 대군이 내려가는데 그 당시에 몽골 제국군을 막을 군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용감한 이집트 군대가 막으러 옵니다. 그것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2만 명, 기병 2만 명이 쳐들어 올라옵니다. 거기서 지금은 이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아인자루트에서 이제 대회전을 벌입니다. 거기서 아인자루트에서 승전합니다. 이집트군이. 그래서 이집트는 몽골 제국이 점령 못했던 거예요. 원래 그 세계 제국이 나오면 무조건 이집트는 쳐들어가게 됐습니다. 나폴레옹도 그랬고 뭐 무조건 그래야 세계 제패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갔다가 이걸 지킨 거예요. 그 지킨 맘루크. 왜 그래 잘 지켰겠어요? 몽골 제국 군대와 똑같은 군대였으니까. 보세요. 이게 이제 맘루크 왕조 여기서 나옵니다. 이 맘루크 왕조가 알렉산드리아에 이 카이트 베이라는 성체를 세웠어요. 이 성체 가셔도 가급적 입장료 안 내고 한번 버텨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의 역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역사에 최초로 등장하는 국가가 뭘까요? 한국이란 나라가 역사책에 등장을 해요. 많이 등장합니다. 삼국유사, 약천집, 유원집, 풍암집밥, 수산집 쭉 나옵니다. 한국이 있었는데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몰라요. 어쨌거나 있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아마도 중앙아시아나 신장 위구르 일대에 있던 거대한 이렇게 분산되어 있었던 나라일 거다라고 짐작만 하지요. 이 한국에 살던 사람이 동쪽으로 한 팀, 서쪽으로 한 팀 갔다. 그 서쪽으로 간 사람들이 수메르인들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저 중에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배달민족이라고 하는 유력한 연구가 있습니다. 왜 배냐 그러면 배는 밝다는 뜻이고 다른 땅이에요. 동쪽으로 가니까 밝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배달민족이라고 했다는 유력한 연구가 있는데 요즘 우리 애들은 이 택배민족인 줄 알아요.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자, 한국은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나라가 배달국이라는 나라가 등장해요. 이 배달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중에 14대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치우천왕에 대해서는 뭐 물론이고 치우천왕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저 사람 형제가 몇 명이고 전쟁할 때는 어떻게 무장을 했고 전쟁 방법은 어떻게 깨알같이 나와요. 중국 사서에. 그런데 우리는 이게 단군 할아버지 전의 얘기니까 신하로도 취급 안 합니다. 근데 이 치우천왕 우리 군신이라고 일컬어지죠. 그래서 근데 원래는 한자어로는 병신이라고 해요. 이 병사 병자 할 때 병신이라고 일컬어지는데 하도 병신하니까 이상하게 생겨서 제가 군신으로 바꿨죠.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와입니다. 이 신라시대 때 기와인데 이 치우 형상이에요. 자, 이 치우천왕이 어느 날 갑자기 중국 가문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이게 탕록에 있는 기군원이라는 절에 중하 삼조당이라는 사당에 들어가 있는데 이 두 분은 염제 황제야.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래 염황후회라 그랬어. 그런데 이 동이족, 이 치우는 동이족이에요. 이 동이족 왕을 갑자기 딱 갖다 앉혔어. 그래서 자기들은
염황 후예라 그랬다가 이제는 저 새 임금의 후예라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치우천왕이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게 입증이 돼 버렸어요. 땅 속에서 이 시대 때 유물이 마구 쏟아져요. 국가의 존재가 입증이 됐어. 이 사람은 옛날에 자기들은 뭐 전설 속에 있던 사람이고 또 북방이니까 저는 보나마나 동이족 저기 오랑캐니까 우리 상대 안 해. 그래서 역사에 다 빼버렸어. 그런데 1995년에 이렇게 만들어놨어.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조금 이따 밝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나라가 단군조선이에요. 이 단군조선에 대해서는 시비가 많죠. 1. 언제 만들어졌냐? 2. 영역이 어디냐? 3. 마지막 망할 때 한사군이 왔다는데 한사군이 어디 있었냐? 이 세 가지 가지고 우리 역사학계는 완전히 두 쪽이 나 있죠. 이게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한반도에 있는 한사군. 그러므로 고조선은 한반도 북부에 있던 조그만 나라고 존재 시기도 BC 4세기 내지 5세기다. 요게 지금도 교과서에 요 비슷하게 써 있습니다. 조금 뭐 이렇게 이제 이 분식만 했어요. 자, 다른 학설 BC 24세기 존재했다. 그리고 이 만주 일대, 한반도, 발해만 일대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한사군은 여기 있던 북경 근처에 발해만 일대 여기에 있었던 일이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마구 조명받는 진짜 역사라고 이제 일컬어지죠. 제 책 보면 상세히 설명해 놨죠. 자, 그런데 뭐 그거보다 이게 블라디보스톡이에요. 블라디보스톡인데 여기서 기차를 타고 제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갔어요. 거기서 72시간을 타면요. 어디 도착하냐면 이르쿠츠크에 도착합니다. 이르쿠츠크가 바이칼호잖아요. 바이칼호 남부에 있는 항구가 이르쿠츠크예요. 이르쿠츠크까지 72시간 걸려요. 제가 이걸 타고 가면서 저 시베리아 횡단 열차 트랜스사이비리안 레일로드잖아요. 이름 바꿔줬습니다. 고조선 국경열차. 여러분 버킷리스트로 꼭 한번 타고 가십시오. 버킷리스트로. 제가 저한테 연락하시면 좋은 표를 살 수 있는 것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한 방에 둘만 들어갈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보통은 6명 들어가고 하는데 내리면 머리가 흔들리죠. 너무 오래 타서. 근데 편합니다. 자, 이게 이제 고조선의 실체다. 제가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놀라운 여러분들의 족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여러분은 고조선 분이십니다. 고조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죠. 나는 뭐 한반도 안에 살았고 우리 조상도 한반도 안에 살았을 거고, 그러므로 고조선 뭐 만주에 있었든지 발해만에 있었든지 I don't care.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고조선 분입니다. 그래서 고조선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거고, 그 이전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보실래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고조선 이렇게 그렸습니다. BC 24세기에 있었고 만주 일대에 있었던 신한이라는 임금이 있었고 발해만 일대에는 불안이라는 임금이 있었고 한반도에는 만이 있었는데 여기는 하얼빈을 수도로 했고 여기는 그 평양을 수도로 했고 여기는 개평을 수도로 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BC 한 4, 5세기경에 좀 분산, 처음에는 한 나라였어요. 좀 분산해서 이게 신조선이 되고 불조선이 되고 말조선으로 나라 이름을 조금 바꾸고 독립적으로 운영했다. 이게 조선상고사 내용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 신조선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BC 2세기경부터 대거 한반도로 이사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사람은 부여를 건국했고 고구려를 건국했고 발해를 건국했습니다. 근데 내려온 사람들은 어디로 내려왔다고 그러냐 그러면 한반도 낙동강 동안으로 와서 진안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삼국사기 신라 공기에 보면 신라는 시조가 박해거세인데 이에 앞서서 조선의 유민이 6마을에 나누어 살아서 진안 육부라고 했다. 조선 사람 내려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불조선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내려온 사람들이 바로 낙동강변의 변환이라는 세력입니다. 나중에 가야로 이어졌죠. 그리고
평양 일대에 있던 중심 세력이었던 만조선 사람들이 한반도 남부로 내려오면서 마한이 됐고 이 마한 자리에 고구려 세력 백제가 내려와서 이제 백제를 만들었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한반도 중부 이하 이남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출신이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여러 번을 역사한 거예요. 지금 고조선 역사는 중국이 뺏어갔잖아요. 그 이후 고구려 역사도 가져갔잖아요. 가져간 줄도 모르는 사이에 다 가져갔잖아요. 우리 역사는 여러분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잃은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요. 이 역사를 여러분들 오늘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왜 가져가셔야 되는지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 땅속에서 증거를 봤죠. 여러분 보세요. 1900년대 초 그리고 1960년대 그리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계 사학계부터 그냥 그 세계 문화사 다 뒤집어집니다. 여기 바레만 일대에서요. 소위 말하는 요하 문명 지역이라는 일대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계 4대 문명에서 뭐 우리가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이랬었는데 이게 BC 8000년 전부터 지금부터 만년 전부터 어마어마한 문화가 있었던 게 입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소화서, 흑융화, 사해, 부하고 조부 저는 쭉 다녀왔는데 이 중에 두 개만 소개할게요. 홍사문화 BC 35세기에 국가의 존재가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가점 하천문화 BC 24세기경에 국가의 존재가 입증이 됐어요. 먼저 BC 35세기 자 여기 갔었죠. 이 150m짜리 유적입니다. 요새는 요거 뚜껑 씌워놨죠. 그 무슨 우리 장충체육관처럼. 여기서요. 요게 이제 그 우아량 문화인데 이것이 BC 35세기에 국가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이 됐습니다. 아무도 부인 안 합니다. 중국에서 이걸 고국, 옛날부터 고국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신석기 내지는 동석병용기 시대의 유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발굴됐을 때 중국은 깜짝 놀란 거예요. 저거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생기니까 저건 내 거다라고 한 거예요. 저거의 주인공 세력들이 바로 배달국이고 배달국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가 치우천왕입니다. 그래서 치우천왕을 큰일 났다. 내 조상으로 편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그 절 만들고 사당 만들고 그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동북공정하면서 이분의 연대를 확정했습니다. BC 2600년경에 존재했던 실존 인물이며 동이족의 왕이었다. 바로 우리 조상이다. 이 결론을 딱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 뜨고 조상 뺏겼습니다. 치우천왕. 우리는 동네 곳곳에 가서 다 그려져 있는 게 치우천왕입니다. 여러분 붉은 악마 그게 치우천왕 엠블럼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하가점 하천문화라는 문화죠. 제가 이제 갔었죠. 가니까 이제 요 비석만 나오니까 나머지 전부 대추밭이 달렸어요. 여기는요 청동기가 발굴된대요. BC 24세기에 고대 문명국가가 존재했다는 게 입증된 거예요. 이거는 아까는 배달국 아니면은 기록에 아무 나라도 없으니까 배달국이 있고 이건 일단은 BC 24세기에 있었던 나라는요 고조선 외에는 없습니다. 중국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거 고조선 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건 어디 건데? 그건 말해줄 수 없다. 제가 저 일대를 다니면요 그 학자들을 만나면 딱 첫 마디가 그래요. 굿모닝 대신에 고조선 그거 고조선 거 아니다. 딱 그럽니다. 그래서 난 미리 우리 거 아니라고 그러려고 그랬지. 그러면 누구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앞으로 그냥 많은 연구가 필요한 과제다. 자, 정말 여러분들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졌고 또 요즘처럼 이렇게 뺏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일어서야 될 때입니다. 보세요. 우리 역사상 뭐 안 될 때는 누가 일어나요? 민초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역사학에서 민초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 가봤어요. 제가 뭐 얼마나 돈과 시간을 투자했겠어요. 정말 원 없이 때려봤죠. 자, 이게 역사 공부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조금 더 속상하게 해드리려면 이게 중국 사람들이 2003년부터 주장한 겁니다. 고구려는 한사군 중 하나의 현도에서 일어난 왕조라서
중국사를 구성하는 변방 중 하나다. 중국은 왕건의 고려로 인해서 고구려를 빼앗기고 이성계가 세운 조선시절에 고조선을 빼앗기게 됐다. 여기까지만 더 상세히 말하면 식사 맛이 떨어질 수 있어갖고.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미래입니다. 짧은 시간에 미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보이십니까? 북극입니다. 제가 직접 찍어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 환경 굉장히 어렵죠. 왜 어려운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인류는 1980년대를 80년을 전후해서 어마어마한 유동자 때려붙죠. 그게 신자유주의 질서에 의해서 때려붙습니다. 그 이후에 한 3, 40년 전 세계는 처음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인류가 이렇게 잘 사는 적이 없습니다. 왜 잘 살았을까요? 다 땡겨 썼거든. 다 빚으로 갖다 땡겨 썼습니다. 간 크겠죠. 그러다가 빵 하고 터진 게 뭐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를 만나니까 인류는 무슨 일을 했어요? 또 때려붙죠. 기왕 부은 거 몰빵으로 또 때려붙습니다. 그 때려부어서 이제는 정신 좀 차리고 수습하려고 이제 보니까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19. 그래서 또 뭐예요? 또 인류가 또 때려붙습니다. 인류는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보세요. 이거 보세요. 선진국 2008년 먼 과거도 아닙니다. 2008년 부채가 243%에서 312 갔어요. 20년 3, 4분기에. 신흥국은 121%에서 208% 갔습니다. 중국 보여드릴까요? 145%에서 289% 갔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렇게 때려본 게 세계예요. 세계는 지금 무슨 일을 했어요? 여기 폭약을 쌓고 있죠. 과부채, 버블, 정책 수단의 상실. 지금은 정책이 이제 안 통해요. 빵프로에 내려서 뭐 할 것도 없고 올리면 죽고 외환, 환율 움직이면 상대방 나라에서 트리거 당하면 죽죠. 재정 때려보려고 보니까 이제 주머니 이제 부채 비율 저렇게 해서 주머니 털 수도 없잖아. 그래서 매크로 정책이 안 통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매크로 정책을 통할 수가 없게 인류는 이렇게 무방비하게 된 적이 없었어요. 완전히 무방비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이게 이제 무정부 상태로 갈지도 모르겠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정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딱 하나 더 할 수 있죠. 저는 경제 정책만 35년 했잖아요. 이럴 때 닥칠 때 정부가 꺼내는 카드가 있습니다. 전례 무조건 꺼내는 카드가 있어요. 뭘까요? 규제 완화라는 카드입니다. 자 보세요. 금리도 못 움직이고 환율도 못 움직이고 재정도 이제 못 쓴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규제를 없애고 이제는 네가 해봐라. 나는 손들었다. 이거는 여러분 잘 보세요. 정부 정책 어느 나라든 정부 정책 궤적을 보면 딱 그렇게 나눠집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하면 이게 1번 거구나. 이건 2번이네. 요건 3번이네. 하다가 안 되면 요건 4번이구나. 여러분들 앞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부 정책이 나오면 1, 2, 3, 4 중에 뭔지 잘 보시면 돼요. 제가 1, 2, 3, 4를 이렇게 세보고 비교해갖고 전 택하거든요. 자, 거기다가 폭약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미중 패권 전쟁 안 끝나죠. 이거는 안 끝나게 돼 있죠. 구조적으로 안 끝납니다. 그 다음에 디글로벌리제이션, 우리가 가장 덕받은 글로벌리제이션 저번에 거꾸로 갑니다. 미국이 다행히 기후협약 다시 돌았죠. 이제 바이든이. 유럽 리스크, 유럽은 이제 회복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말은 멋있게 해요. 우리는 경제가 잘 되자고 EU 체제를 출범시킨 게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전쟁 없는 유럽이다. 이렇게 딱 면피합니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안 되는 거 그냥 한 방에 면피했어. 전쟁 안 나잖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신흥국 리스크 아까 보셨죠? 중국 리스크 아까 보셨잖아요. 부채비율. 우리나라는 어때요? 참 뭐 큰 소리 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자, 가계부채, 국가부채,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산업경쟁력 상실, 사회경제, 갈등구조, 청년실업, 고용절벽 아주 막 생각마다 머리가 뻑적지근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됐냐고요. 그렇게 잘 나가는 우리가 세계 기적을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는 심플합니다.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100m를 달리는 속도로 1km를 달려온 거예요. 숨이 찬 거야 지금. 숨이 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숨이 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막 뛰다가 숨이 차면 숨고르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숨고르기를 하려 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97년에는 우리가 굉장히 나빴잖아요. 전 세계는 유례없이 좋았습니다. 우리만 고치면 됐어. 2008년은 전 세계가 나빴잖아요. 우리나라는 역사상 경제개발 이후 역사상 제일 체질이 강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시스템 다 갖고 왔고 부실을 싹 털었어. 은행이고 기업이고 최고의 컨디션에 있을 때 2008년 사태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해주면 아 이거 뭐 공세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봐 얘기는 안 해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밖에가 나쁘죠? 맞잖아요 폭탄. 그리고 우리도 나쁘잖아요. 우리는 숨이 차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제 서서히 이제 좀 바닥이 좀 울리잖아요. 전 세계 주식가 폭등하고 부동산 전 세계 다 폭등했습니다. 실무자산 다 폭등하고 유가도 오르고 뭐 철강값도 오르고 다 오르고 다 난리죠. 저기 어디로 갈 건지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자산 가격이 다 오르고 지금 무슨 일인지 인류는 한 번도 안 당해본 장면을 향해서 그야말로 밤중에 안개 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지금 세계 경제입니다. 너무 또 슬퍼하실까봐 제가 살아날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요? 저는 이거는 걱정 안 합니다. 대한민국은 무조건 살아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절대 안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DNA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 속에 여러분들이 피 때문에 여러분들은 질려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보세요. 끈질긴 생존 본능, 승부자 기질, 집단의지, 개척자 근성. 이걸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망해요?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죠. 뭘 해야 돼요? 풀어놔서 마음대로 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모든 규제를 철폐해서 이 사람들이, 이 기업들이 제대로 일하도록, 마음껏 일하도록, 살아남기 위해 투쟁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는 무조건 삽니다. 골치 아플 게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가 문제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처럼 해서는 다 망하고 다 끝납니다. 인류의 마지막이 될까 봐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돌파하기 위해서는 인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안 해봤던 방식으로 생산혁명 그리고 물류혁명을 일으켜서 미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데가 저는 한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는 굉장한 땅이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딱 들어가는 길목 그리고 미중 일러 전 세계 4강이 인터넷에서 부딪히는 유일한 곳 세계 500대 기업 점을 찍으면 한가운데 있는 곳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거기다가 이 보세요. 이 물류망 TSR, TMR, TMGR, TCR 전 기차가 지나다니는데 한반도 KTR 그리고 일본 JR과 연결시키는 건 시간 문제죠. 일본은 지금 파고 있죠. 이미 해저터널 시작해서 저쪽은 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960년대 그 시모노세키에서 그 저기 혼슈 뚫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철도 유통망의 대중심지가 되죠. 왜 그런가 하면 태평양으로 향하는 길목. 자 그런데 어마어마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곧 마치겠습니다. 시장하실 테니까 여기 보세요. 부산에서 배터리 부르고까지 가면 30일 이상 걸립니다. 22,000km. 수해전 가면 22,000km 30일 이상 걸리는데 북극 항로로 가면 15,000km 20일. 북극이 녹고 있어요.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북극이 이제 거의 다 녹았어요. 1년에 5개월 그냥 다닙니다. 2030년이면 1년 내내 다닙니다. 더구나 제가 이제 주로 여기 저기 바란츠에서 아까 찍은 사진인데 이 바란츠 카라 라테프 이 일대에서 어마어마한 가스 석유가 발굴이 됐죠. 전 세계 매장의 28%가 저기서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쉐빙 LNG선에 다니죠. 대우조선이 만든 15척의 배가 다닙니다. 미래의 땅이죠. 어떻습니까? 이 한반도에서 저기까지 다 연결되는 어마어마한 대물류망의 주인공. 이런데 우리 돌아가신 김석철 교수님하고 제가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해서 한 건데 이게 두만강 다국적 도시. 러시아, 중국, 일본이 러시아, 중국, 북한이 땅을 내고 일본, 미국이 돈을 내고 대한민국이 도시 건설하고 우리는 세계 도시 경쟁력 1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간 복합 신도시를 만들어본 유일한 전 세계 딱 한 나라.
대부분의 중동 도시를 다 건설해 놓은 나라. 자, 여기에서 이제 대생산 혁명 기지를 만들어서 물류 혁명과 더불어 한번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for example, 이런 국제적인 협력이 있어야지 인류는 미래가 있을 것 같다는 것 한 가지 예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미래는 2014년 스페인, 호주, 러시아, 캐나다 오버라이드 하는 거는 제가 예측한 대로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건 안 고친 거예요. 옛날 거 그대로 간 거예요. 자, 앞으로 브라질, 이태리, 프랑스, 영국 차례로 오버라이드 하고 2034년에 여러분은 세계 6번째 국가를 건설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께서 우리 역사를 새로 일으키신다는 각오로 함께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